네, 이 시간에는 변호사 시험 6회 기록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의뢰인 상담 일지를 보면은요, 상담 내용 2번에 보면은 김원규의 부친은 2005년 사망했다. 상속 재산으로 물레동 소재 토지가 있는데 김원규의 모친은 김원규의 인감증명을 임의로 발급받아 협의 분할을 원인으로 김원규의 형인 김원호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다. 그리고 김원호는 이 땅을 이차만에게 팔아 넘겼고, 김원규는 2014년 6월경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원인 무효의 등기,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됐을 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상속을 이제 원인으로 해서 내가 이런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서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게 상속 회복 청구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속 회복 청구권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그 실질이 이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는 입장에서는요, 상당한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척 기간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 침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지 돼요. 근데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어찌 보면 영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제한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내가 권리를 취득한 것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다라고 인정되는 순간 이 상속회복 청구권이 돼서 이러한 시간 어떤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권리들은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자들이 이게 상속회복 청구권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요. 이건 상속회복 청구권이 아니다. 지금 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회복 청구권이 아니라고 보통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많이 있어요. 이게 상속회복 청구권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권리자들이 상속회복 청구권이 아니라고 그래야 이제 제척 기간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요 사례에서 문제된 그러니까 이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상속인 중에 한 명 명의로 이제 등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상속인이 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다든가 참여하지 않았다든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하잖아요. 우리 판례는 이게 상속 회복 청구권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척 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다른 사례와 달리 이 사례에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3번에 보면은요, 윤우상이 2차 만에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1억 원을 이제 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권한 없이 이제 무권 대리로 보통 1억 원을 빌렸다가 이제 무효가 될 거다 말이죠. 보통의 경우에는요. 4번에 보면은 2차만은 회사 설립 자금을 윤우상에게 빌린 것이지 윤우상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대리권을 준 적은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자, 5번에 보면은요. 근데 회사를 설립해 보니까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빌렸습니다. 이제 회사가 이제 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호상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동 차주가 됐다 이거. 그런 경우는 이제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6번에 보면은요, 이참하는 두 번의 차용행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윤우상이 이제 대리해서 빌린 거,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공동 차주로서 빌린 것,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이제 설정해 준 겁니다. 원고에게. 그래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맞춰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추인이 된 것이죠. 예, 무권 대리 행위였지만은, 그러니까 윤호상이 이차만을 대리해서 빌린 것은 무권 대리 행위였지만은 이차만이 담보를 설정해 줌으로써 추인이 된 것입니다. 7번에 보면은 이차만은 이제 상계의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반대 채권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거는 상계가 된다면은 또 상계 계산을 또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요. 자, 김원규는 대천 주식회사 대천에 차용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최고서를 보냈다. 2015년 12월에 최고서를 보냈다. 예. 그러니까 최고는요. 시효 중단에 있어서 임시적 시효 중단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고가 도달하면 시효 중단은 되지만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정증서로 2016년 5월 12일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그러니까 최고서를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압류 전부명령 신청을 했으니까요. 보완 조치가 있었던 것이죠. 압류에 의한 보완 조치가 있었으니까 최고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용금 반환 채무가 모두 시효로 소멸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효 중단이 됐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 최고가 있었고 6개월 이내 보완 조치인 압류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시효 중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압류 전부 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압류 전부 명령을 했다면 전부 명령이 무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압류는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보완 조치인 압류 신청이 있었으니까요. 이거는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것은 전부 명령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이 압류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압류는 그대로 효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 전부 명령이 무효다. 그러니까 압류 경합된 상태에서 압류 전부 명령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전부 명령만 무효이기 때문에 압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뭐 추심 명령을 한다든가 압류가 살아있는 걸 전제로 계속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최고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가 될 거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은 김원규가 소송을 제기할 태도를 보이자 윤호상은 태도를 바꿔서 이제 자기가 채무의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요 윤우상이 이제 공동 차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우상에 대해서는 사실 시효가 완성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라는 확약서를 작성해 준 거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윤호상은 시효 이익이 포기가 돼서 전부를 다 변제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대 채무자인 주식회사 대천의 경우에는 윤호상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책임이 이제 면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은 책임이 면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김원규는요. 자, 이제 건어물 소매업을 하면서 건어물을 이제 공급받았는데 대천이 건어물 대금 채권을 이제 가지고 윤호상에 대해 김원규에 대해서 상기하겠다라고 이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 좀 보면 알겠지만은 요 건어물 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어물 이 대금 채권을 가지고 이거를 자동채권으로 지금 대천이 상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불허가 됩니다. 허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내가 지금 자동채권, 내가 지금 상계를 하려고 하는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 변제이익은 상대방이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상계를 하면서 소멸을 시키면 상대방의 변제 이익이 침해가 되는 겁니다. 자,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부착이 되어 있다면은 그 항변권은 상대방 거죠. 근데 내가 상계로 이거를 소멸시켜 버리면은요, 상대방의 항변권이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자동채권이 아직 변제에 도래하지 않았다. 또는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거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변제 이익이, 그러니까 기한의 이익이죠. 기한의 이익이 침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항변권이 침해가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회 변호사 시험은요, 금전 채권에 대한 아주 다양한 논점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금전 채권에 대한 어떤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상당히 많은 금전 채권에 대한 쟁점들을 이제 묻고 있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상계, 뭐 소멸시효, 뭐 여러 가지 금전 채권에 관한 주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은 이제 주주 대표 소송입니다. 대천에 이제 주식회사 대천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차만이 배임 수재를 하면서 내규에 위반해서 신용장도 없이 담보 설정도 없이 납품을 했다가 이제 피해를 보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손해가 이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2억 원 상당을 판매를 했는데 그 대금을 이제 외상으로 줬다가 수금을 못해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상법상의 주주 대표 소송,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라. 근데 1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은 주주가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논점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면은요. 자, 김원규는요, 방배동 대지와 건물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인도를 해줬어요. 대지와 건물을 인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잔금은요,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제대로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매수인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매수 그 매매 대금 잔금을 뭐 감액해 주지 않으면은 지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행을 이제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유로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13번에 보면 이제 문제가 어떤 이 그 해지 이전에 이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판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취소로 해서 주장을 했다, 이제 패소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기판력의 차단효 때문에 다시 그런 걸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변론 종결 이후에 이행 거절이 있었어요. 상대방의 매수인의 이행 거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기판력에 반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매수인이 임대차를, 그래서 임차인들에게 이제 임대를 해줬는데요. 그 임차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어떤 임대차를 해주고 임차인이 어떤 그거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은요, 그 임차인은요, 그러니까 어떤 제3자로서 계약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되고요. 어떤 해제 이후에 어떤 대항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라면 또 우리 판례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했는지 또 해제된 이후에 취득했다는 선의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이 해제된 이후에 해제된 통지를 받은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해제된 이후에 선의의 어떤 3자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임차인들에게는 원고가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의뢰인 희망사항에 보면은요, 물레동 그 대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회복하고 싶은데 형인 김원호를 피고로 삼지 않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인에서 이렇게 형 앞으로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3자에게 됐는데 형을 이제 피고로 삼고 싶지 않으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여러 금전 청구를 이제 해달라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이차만에게 입은 손해를 전부 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해달라. 그러니까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해달라라고 하고 있고요. 자, 4번에 보면은 어떤 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해지를 원인으로 뭐 해제를 해달라. 근데 이행 거절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돌려받고 또 손해를 전부 받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록을 이제 쭉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면은요. 자, 먼저 물레동 대지입니다. 자, 김원호 앞으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등기 원인을 보면은 2005년 9월 7일은 망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는요, 등기 원인 일자를 사망 일자를 망인의 피상속일의 사망 일자를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에 보면은 2007년 9월 20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협의 분할에 의한 그러니까 상속 협의 분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일이 사망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협의 분할이 있었다는 것이죠.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 기간이에요.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상속 개시가 있은 때부터 10년이 아니에요. 옛날엔 법이 그랬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9월 7일부터가 아니고요. 2007년 9월 20일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안의 경우에는요,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속회복 청구권이 제척 기간에 도과되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해서 2차 만에게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상속 3층 상속인이 이렇게 상속을 침해했잖아요. 그 이후에 제3자에게 어떤 법률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때부터 또 1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초 침해 시부터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2차 만에게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된 게 이렇게 2014년이라 하더라도
이때부터 10년이 아닙니다. 2007년 9월 20일부터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칭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제3자에게. 그런 경우에 요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도요. 상속 회복 청구권의 제척 기간 도과되기 전 그 권리를 행사해야지 되는 겁니다. 자, 제적 등본에 보면은 김창근의 사망일이 2005년 9월 7일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이제 등기부에도 그렇게 등기 원인일자가 여기 기재가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아내와 자녀, 아들 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 그래서 2007년 9월 19일에 김원호 단독 소유로 하는 것으로 이제 이런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등기가 된 거니까 치매는 그때 된 겁니다. 치매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10년이에요. 자, 녹취록을 보면은요. 2014년 6월 14일 이 무렵에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의 장기는요. 치매가 있은 때부터 10년이죠. 치매가 있은 때부터 10년이고 그 다음에 이 원인을 안 날로부터는 이제 이때부터죠. 요때쯤에 알았으니까 이때부터 3년입니다. 둘 중에 먼저 도래하면 제척 기간에 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 사안에서는 요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협의 분할에 의한 등기가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준수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12페이지에 보면은요. 약정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차만이 김원규에게 1억 원을 빌립니다. 자, 거기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이자는 연 4%로 한다. 자, 이런 경우에 좀 조심해야 돼요. 이자 연 4% 약정은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런데 지연 손해금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자보다 법정 이율이 높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약정이 없어도요.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자는 이제 못 받겠지만 지연 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만큼 받게 해줘야 된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자 약정이 있다면 지연 손해금은 당연히 법정 이율만큼은 인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기 약정이 또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상당 기간이 지난 상당 기간 이제 그 정해진 그때 변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변제기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추후에 변제기가 정해지는 거니까 변제기가 언제가 되는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정에서는요. 이자가 법정 이율보다 낮다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연 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조심해야 되고 변제기 약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변제기를 따로 또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인 윤우상이 사실 이차만을 이제 어떤 뭐 칭해서 대리인을 자칭하면서 이제 계약을 했던 것인데 추후에 이차만이 담보를 제공하면서 추인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 예약서를 보면은요, 이차만이 이제 담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1월 5일 차용한 1억 원 채무. 그러니까 이게 추인이 된 것이죠. 그죠? 대리권 없이 한 차용이었지만 추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천이 매수인으로부터 또 차용한 5천만 원, 그 뒤에 나오는데 주식회사 대천이 이제 또 차용한 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거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이차만이 김원규에게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추인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 최고서를 보면은요. 자, 회사 설립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A가 이제 영업을 준비하면서 돈을 빌렸다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 A가 이제 실제 상인이 됐다. 이제 이런 경우에 영업 준비 행위를 하면서 차용을 했을 때 상대방도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은요, 이거는 보조적 상행위로 봐서 상사 채권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도 5년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A가 비법인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에는요, A 스스로 상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인이 되기를 준비하면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채권이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약간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효 기간이라는 게 약간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명확한 구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비판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사실 일본에도 있었어요. 근데 일본은 그래서 시효 기간을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에서는 5년으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사실 민법 개정안이 5년으로 시효 기간을 통일하는 개정안이 몇 년 전에 올라갔었어요,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효 기간이 10년, 5년, 3년, 1년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채권인데 왜 어떤 건 10년이고 어떤 건 1년이냐.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유가 있지만은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뭔가 좀 부당한 면이 있고 그래서 유럽도 시효 기간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다가 이 유럽은 3년으로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조금 시효 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A가 비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빌린 거는요. A 스스로 이제 상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면은 2016년 1월 4일까지 지급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기가 그때 도래하는 거야. 변제기 약정 없이 빌려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청구했다면 그때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2016년 1월 4일이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기록을 볼 때 간과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항상 차용증을 볼 때는요. 이자, 변제기 이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는 이자가 법정일보다 낮았다는 거 그걸 조심해야 되고 변제기 약정이 없었으니까 이런 데서 요 변제기가 이렇게 정해진다. 그렇게 확인을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 최고에 대한 답신을 보면은요. 3번에 보면은 윤호상에게 어떤 대리 권한도 준 적이 없다. 근데 이거는 뭐 추인이 됐으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은 본인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은 손해배상금 채권으로 상계를 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계가 가능하면 상계 계산을 또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레동 토지는 상속인들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다. 나는 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가 되고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등기 공신력이 없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이렇게 반박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차용금 채무는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로 소멸되었다. 근데 이게 개인이 어떤 회사 설립을 준비하면서 빌린 돈, 그거는 상사채권이 아니고 민사채권이라는 게 우리 판례이잖아요.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 이제 명확하니까, 그거는
민사채권이다. 5년에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레동 토지는 상속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 일이다. 그러니까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요. 상속이 침해된 날.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돼가지고 등기가 된 그때부터 이제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박해 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의서를 보면은 2차 만이 이제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제 상계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상계하고자 하는 자동채권이 바로 요 손해배상 채권입니다. 2015년 12월 4일에 이제까지 4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는 월 2.5%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급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계가 가능한 채권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계 충당.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변호사 기출문제를 풀 때 늘 변제 충당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상계 충당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계 충당에 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직서를 보면은 2차 만이 이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기를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배임 수재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항변은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재의 요청서는요, 주주 대표 소송에서는요, 이제 그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1년이 지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주주가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요건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용증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공동차주로 돈을 빌린 게 있다고 앞에 나왔었는데요. 대천, 그 다음에 윤우상이 공동으로 5천만 원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요.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자 약정이 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항상 차용금에 있어서는요, 이자 약정하고 변제기,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걸 항상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행채고서를 보면은 이제 조속한 기일 내에 갚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2015년 12월 20일에 요 채고서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때부터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 20일 이제 요때 이제부터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요때는 변제기로부터는 이제 5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요때 최고로 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이사 표시가 도달하면 그러면 일단 시효는 중단되죠. 6개월 이내 보완 조치만 취하면 요 최고 시의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압류 전부 명령이 이제 결정이 된 시점을 보니까 6개월 이내에 당연히 압류 전부 명령을 신청을 했고 결정까지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할 채권의 표시, 그 다음에 항상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중요하잖아요. 2016년 5월 22일에 송달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지서를 보면은요. 자, 대천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압류가 경합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압류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압류 경합 상태에서의 전부 명령은 효력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압류는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압류 신청이 있었다면은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거, 보완 조치로서 유효하기 때문에 최초 최고 시의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부 명령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요, 이제 대천이 김원규에 대해서
건어물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천만 원의 물품 대금 채권을 가지고 상기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좀 뒤에 보는 것처럼 이 건어물 물품 대금 채권은 5천만 원이 돼야 변제기가 도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이 채권은요. 3천만 원의 물품 대금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이거를 가지고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게 되면은요, 상대방, 그러니까 김원규의 어떤 그 기한의 이익이 침해가 되는 거죠.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침해되잖아요. 빨리 갚아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방의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거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그 자동채권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결정을 보면은요, 이게 송달 증명을 보면 가압류가 먼저 도달됐어요. 그래서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전부 명령이니까 전부 명령은 사실 압류 경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전부 명령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명령은 무효가 맞아요. 그러나 압류는 유효하기 때문에 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공급계약서에 보면은 2주에 보면은 납품대금이 5천만 원이 달할 때 변제기일이 이제 변제기일로 해서 대금을 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돼야지 변제기일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되지 않았다면은 아직 김원규는요,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계로서 그거를 소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자, 확약서를 보면은요, 자, 대천과 윤호상은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 윤호상은 이차만과 협의해서 회사가 책임질 부담 부분의 채무를 변제하겠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우에는요, 뭐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가 아니에요. 부담 부분 그 부분에 한해서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고만 이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윤우상도 공동명의로 돈을 차용한 이상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윤우상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러한 담보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윤우상은 전부를 다 갚아야 돼요. 근데 대천의 경우에는요, 이제 이 윤우상이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윤우상의 부담 부분만큼 책임이 소멸이 됩니다. 책임이 소멸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부를 보면은요, 이제 김원규가 요 방배동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2008년에 취득을 했고요. 2010년에 또 김원규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록을 써줄 때 김원규는 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요, 항상 등기의 추정력을 이용해서 사실을 기재해 주는 게 좋아요. 김원규는 박재환으로부터 매수해서 2008년 11월 24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등기의 추정력을 이용해서 소유자라는 것을 써주는 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도 이거를 신축해서 2010년 6월 19일에 등기를 했다. 이렇게 항상 사실을 기재해주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이용해서 기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면은요, 김원규는 이제 강수군에게 매도를 합니다. 20억 원으로 이제 매매 대금을 정해요. 그리고 8억 원, 10억 원, 그러니까 2억 원, 10억 원은 받고 인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매매 대금은요, 매수인이 임대를 하면 한 달 내에 지급하기로 그렇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수인인 강수군이 이제 박수연 한우경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한 달 이내에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잔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강수구는 잔금 지급을 안 하면서 매매 잔대금 감액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감액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매매계약 해제 통지서를 보면은 8억 원을 6월 30일까지 지급해달라.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와 해제 의사표시 같이 하는 것이죠.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갚아라. 기회도 줬고요. 그때까지 안 갚으면 계약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해제 의사표시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언제까지 갚아라 최고로 하고 그때까지 안 갚으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갚아라고 최고로 하면서 그때까지 안 갚으면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에 6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된 것으로 봐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료 시세 확인서, 대지와 건물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 보증금이 5억 원인 경우에는 월세 700만 원이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는 월세 10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원고가 이제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입장에서는요, 원고는 보증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원고는요. 따라서 부당이득은요, 보증금이 없는 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청구를 해야지 됩니다. 자, 김원규가 이제 박수현, 한수경에게 통지를 합니다. 계약을 해제했다. 그리고 나에게 인도해달라. 그래서 이게 2016년 7월 5일에 이제 통지를 하고, 자, 7월 6일 날 이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 보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보호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통지 받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요. 만약에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이 임차인들이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선이라면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제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선의의 어떤 제3자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 매매 계약을 이제 해제했다고 해서 다시 소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소송, 그러니까 취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거는 뭐 기판력에 반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행 거절 사유가 전소의 변론 종결 이후의 사유라면은요, 이거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요, 변론 종결 이후에 이행 거절의 의사를 이제 분명히 한 겁니다. 따라서 이건 기판력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해지 통고를 받은 이후에 사업자 등록이냐, 그 전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소에서요, 변론 종결일이 2016년 3월 10일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행 거절이 있었냐, 그 이전에 있었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 이전에 이행 거절이 있었다면요, 사실은 차단유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취소, 해제 이런 공격 방어 방법은요, 변론 종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건 다 그 전에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론 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는 기판력에 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확정증명원이 있고요. 사업자 등록 시점이 언제냐? 해지 통지 이후인 2016년 7월 11일 그때 해지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살펴봤고, 잠시 쉬었다가 예시 소장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